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윤복자입니다. 올해 65입니다. 그날 강남 백화점 3층에서 며느리 서지연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요. CCTV가 돌아가는 곳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일부러 그곳에 갔습니다. 녹음기를 켜두고요. 왜냐고요? 며느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현수가 대학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는 남겼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50억쯤 됩니다. 그 빌딩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습니다. 3층과 4층은 비워뒀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했고 아들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이는 외국계 회사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한 말입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지연이 회사에서 사무실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 쪽으로 확장한다고요. 어머님, 혹시 그 빌딩 2층 저희 회사가 쓸 수 없을까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해주시면.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회사니까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800만 원. 시세보다 200만 원 싸게 해줬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그리고 계약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접니다. 갱신할 때도 제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살 때도 계약금 3억을 제가 보탰습니다. 제 이름으로 송금했습니다. 은행 기록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며느리 회사는 제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 계약금도 제 돈이었습니다. 그걸 며느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 한 달 전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봉투에 담아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반쯤만 열렸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녁 반찬 조금. 요즘은 다들 약속하고 와요.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건 명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엄마, 명절 때 우리 집으로 올 거지?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갈게. 지연이가 준비 많이 했어. 일찍 와. 11시쯤 오면 돼. 알았어. 엄마, 그때 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쁜 한숨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구나. 손주도 볼 수 있구나. 명절 전날 밤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지연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회색 바지에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다림질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펴졌습니다.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명절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씻고 머리를 빗은 뒤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살짝 붉은기를 더했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선물을 챙겼습니다. 손주한테 줄 용돈 봉투에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 마음이었습니다. 새 지폐로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미리 가서 바꿔뒀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줄 과일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사과, 배, 한라봉이 들어있는 세트였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아들한테 주는 거니까 괜찮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한 건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5분 일찍 도착해서 차에서 기다렸다가 정각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들어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지연이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볶는 소리, 도마에 칼 닿는 소리, 신발 벗고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아들 사촌 동생 네 가족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짧은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 구석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명절 음식이 하나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전, 나물, 잡채, 갈비찜, 탕.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준비를 많이 한 게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서 나와 접시를 더 가져왔습니다.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저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이 하나둘 더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서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 소리가 섞였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났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밥 먹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으며 옆에서 친척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요즘 회사에서 어때? 사촌 동생이 물었습니다. 괜찮죠? 바쁘긴 한데 잘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자신감 없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또 승진했다며? 대단하네. 외국계 회사는 승진이 빠른가 봐.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지연이가 겸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외국계는 연봉이 세다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적당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자랑이 느껴졌습니다. 친척들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옷 입고 다니시면 현수가 무시당해요.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이며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다들 보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현수 체면이 깎여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수 엄마가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고 수군거린대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컵만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만. 사촌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해요. 현수 생각해서라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다들 외모 보고 옷차림 보고 판단하잖아요. 지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먼저 갈게요. 수고했어. 짧은 인사만 나누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지연이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주면 좋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집에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 그래.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마다 눈물이 더 났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켜서 생활비 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송금 내역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세 글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날아갔어. 내 실수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엄마는 몰라. 지연이가 얼마나 화났는지. 집에 오자마자 소리 지르고 나보고 무능하다고. 자기 친구들 남편은 다 프로젝트 성공시키는데 나만 실패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일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수야, 집에 가도 돼? 엄마가 갈까? 지금은 안 돼. 지연이가 기분 안 좋아해서. 내가 엄마 부르면 더 화낼 것 같아.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정수기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좀 만나줄래?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만나서 얘기할게. 알았어. 어디서 볼까? 지난번 그 카페. 좋아. 2시에 보자.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왔습니다. 앉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절 때 있었던 일, 아들이 전화해서 힘들다고 한 것, 집에서 말도 못한다는 것. 현수, 집에서 말 한마디 못해.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가 잘 나가잖아. 요즘 그런 며느리들 많대. 남편보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시하는 경우. 그게 문제야. 지연이가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면서 현수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내가 나서면 더 작아질 것 같고. 복자야, 그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간 현수가 망가져. 정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정숙이가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지연이 봤어. 근데 말이야, 남자랑 같이 있더라. 현수 동료라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되게 친해 보였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 내가 괜히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가 좀 그랬어.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남자가 지연이 팔 살짝 터치하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봤는데? 강남 쪽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 앞이었어. 낮 시간이었어. 아마 점심 먹고 나오는 것 같았어. 백화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정숙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숙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말, 친해 보였다는 말.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지만 이름과 직함은 선명했습니다. 박재훈, 남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유통그룹의 이사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 씨, 저 윤복자입니다. 복자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도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형님한테 신세 많이 졌는데요. 말씀하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백화점 이야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강남점 쪽에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층 매니저한테 특별히 얘기해 둘게요.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제 직통 번호 드릴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형님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형님이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걱정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알던 변호사였습니다. 장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회사가 제 빌딩을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 계약이 올해 12월에 끝난다는 것, 임대 계약 갱신 거부 가능한가요? 장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건물주 권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갱신 안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권리금이나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계약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장 변호사가 꼼꼼히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이 없네요. 그리고 갱신 거부 시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걸면요? 이길 가능성 낮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은 건물주 재량이니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거부할 수 있어요. 좋았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준비해 주세요. 9월 말에 보낼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을 만나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제 계좌에서 3억 원 송금한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출력해 줬습니다. 송금인 윤복자, 수취인 윤현수, 금액 3억 원, 날짜 2021년 3월 15일, 적요집 계약금, 명확했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 있나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은행 거래 내역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공증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빌딩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제 이름, 임대 계약서 마이너스 지연이 회사, 2024년 12월 31일 만료, 송금 내역 공증본 마이너스 아들 집 계약금 3억. 전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채용 공고, 직원 수 25명, 연매출 약 50억 원, 주요 사업 마케팅 컨설팅, 본사 위치 강남구 제 빌딩 2층, 만약 사무실을 빼앗기면 이전 비용 최소 5억 원 인테리어, 이사, 영업 공백, 영업 손실 3개월 공백 시 약 10억 원, 거래처 신뢰도 하락, 회사가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 개인도 흔들릴 겁니다. 회사에서 책임 추궁당할 겁니다. 부사장이 왜 임대계약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고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 있어? 못 견디겠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그런데 실적은 안 나오고 상사한테도 찍혔어.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받았어. 현수야, 힘들어도 참아.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내 나이에 이직하면. 알아. 근데 지연이가 자꾸 비교해. 비교? 자기는 승진하고 연봉도 1억 넘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7천인가. 자기 친구들 남편은 다 부장, 이사 이런 거 달았는데 나만 평사원이라고. 회사 모임에 나 데려가기 창피하다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현수야, 그건. 괜찮아, 엄마.
내가 잘 생각해 볼게. 어차피 나 혼자 결정할 일이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이 상황에,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자신한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넣지 않고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달력을 봤습니다. 임대계약 만료일 12월 31일, 내용 증명 발송일 9월 30일, 오늘 8월 20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준비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건강검진 날이 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거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그 전년도에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진 전이라 아침을 먹을 수 없어서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간단히 씻고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편한 옷이었습니다. 검진 받을 때 갈아입어야 하니까요.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층을 확인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3층입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건강검진센터라는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예약하신 윤복자님 맞으시죠? 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번호표 받으시고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78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20개쯤 됐습니다. 절반 정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앉으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았고, 그러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환자들을 안내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지금 52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78번.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온 것 같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제 차례가 오려면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스커트,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마 회사 건강검진이거나 업무상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하지만 지연이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놀란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VIP 접수 창구 쪽이었습니다. 일반 접수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달랐습니다. 금색 글씨로 VIP 고객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VIP 접수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 서류를 건네는 모습,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직원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안내했습니다. VIP 접수? 저는 일반 접수였습니다. 같은 병원에 왔지만 다른 곳이었습니다. 다른 대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몇 분 뒤 젊은 여자 직원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저쪽 분이랑 같이 오신 건가요? 지연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고객님,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보호자이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행하신 분이 계신가 해서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지연이를 보고 저랑 같이 온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제 검진 받으러 온 건데요. 저 혼자 왔어요. 직원이 제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복자님이시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 아니에요. 지연이었습니다. VIP 접수를 마치고 이쪽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직원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고요. 저분은 보호자 아니시니까 일반 대기실로 안내해 주세요.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요.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와 지연이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계속 여기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VIP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이가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VIP 대기실로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유리문이었지만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투명 유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상황을 본 것 같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60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한 것, 보호자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 VIP와 일반으로 나뉜 것, 같은 병원에 왔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VIP 대기실에서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저 오늘 검사 미루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예약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끝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을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지연이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와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밝은 대낮인데 방 안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재훈 이사의 명함. 명함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박재훈 씨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남편과 술 마시며 이야기하던 모습.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모습. 남편 장례식 때도 왔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던 모습. 형님, 먼저 가시면 안 되는데. 사모님, 제가 있습니다.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쯤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뚜껑을 열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 달아 있었습니다. 예비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서랍 안쪽을 뒤지니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하고 말해봤습니다. 재생해보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좋았습니다.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녹음 앱도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지연이가 말했나 봅니다. 아들한테 제가 병원에 있었다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다 받았어. 괜찮대. 별 이상 없대. 다행이다. 엄마 나이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니까. 앞으로도 꼬박꼬박 받아. 알았어. 엄마 몸 조심해. 나 요즘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도 이해해줘. 알아. 괜찮아. 너나 잘 지내. 응. 사랑해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하면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VIP 접수 창구, 지연이의 뒷모습, 닫히는 문소리, 전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때 했던 말,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9월 30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수신 서지연 코리아 마케팅 대표이사.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본 건물주 윤복자는 귀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2021.12, 30일 2024.12, 30일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을 통지합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며 2025년 1월 31일까지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지연이 회사로 내용 증명이 왔다는데. 사무실 빼라고. 아, 그거. 계약 만료됐잖아. 엄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어.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돼 있어서 오늘 보낸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현수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문 앞에서 쫓아냈어. 병원에서 모른 척했어. 보호자 아니라고 했어. 엄마, 그 건물 내 거야. 내 남편이 남긴 거야. 내가 누구한테 빌려줄지는 내 마음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많이 당황했어. 회사가 난리래. 그건 지연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현수야, 엄마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지연이한테 화난 거야. 너는 생각 천천히 해. 엄마는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자야, 드디어 했구나? 응. 내용 증명 보냈어. 잘했어.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켜볼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며칠 뒤 지연이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권리금 3억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상대방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권리금 3억 요구하네요.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면 됩니다. 그럼 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임대료 200만 원 깎아주면 계약 연장 가능하냐고 묻네요. 안 됩니다. 확실하시죠? 네. 1원도 안 깎아줘요. 그리고 계약 연장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0월 중순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차 마실래? 응.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 지연이 회사가 정말 힘들대. 이사할 때가 마땅치 않고 비용도 엄청 든대. 그래.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어? 계약 연장.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지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한 말, 병원에서 한 행동.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너 잘못 아니야. 엄마. 현수야, 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지연이랑 사는 게 행복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기다릴게. 그날 이후 며칠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마.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은 안 돼.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바빠서. 지연이가 손님 온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좋은 코트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회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소매가 달아있고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봉투 안에 명함과 서류를 넣었습니다. 녹음기와 휴대폰도 넣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부탁이야. 삭제했습니다. 또 왔습니다. 지연이 오늘 예민해.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정수기가 말했던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성 시계 매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왔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두 브랜드, 하나는 가방 브랜드. 퇴근길에 쇼핑하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구경만 하러 오셨어요? 오늘도.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가 자주 온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라고 큰 소리로요. 대답하지 않고 진열장 속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은색 시계였습니다.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800만 원. 이거 짧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웃다가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형편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어머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데요? 빌딩에서 월세 받는다고 해도 어머님 생활 수준으로 그런 시계 살 형편 안 되잖아요. 가방 속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대답 안 하세요? 정말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10명, 15명.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머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빌붙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하세요. 현수 회사 사람들도 이 백화점 와요. 이러시면 현수가 회사에서 무시당한다고요. 지난번에도 현수 상사가 그러던데요. 윤대리 어머니가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고. 주변에 20명은 모인 것 같았습니다. 매장 직원도 난처한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문나면 어떡하려고요? 어머님 때문에 현수가 승진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족 배경까지 다 보잖아요. 저는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지연이가 더 세게 잡게 놔뒀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CCTV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도도 좋았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었습니다. 25명쯤 됐습니다. 몇 명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저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때 지연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내용 증명 보낸 거 정말 심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하라고요? 3개월 안에 사무실을 어떻게 구해요? 사람들이 더 집중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건물 주시니까 권리가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좀 봐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직원이 25명이에요. 25명이 다 실직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가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요.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계약 연장해 주세요. 월세 올리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제 팔은 여전히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찰싹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화끈거렸습니다. 소리도 컸습니다. 백화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흔들리면서 안에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쳤을 때 떨어진 겁니다. 갈색 봉투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때린 거야? 대박. 저거 완전 폭행인데. 촬영했어? 응, 다 찍었어.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손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연이를 봤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3분 41초. 충분히 길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리 입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력해둔 박재훈 이사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한번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복자 씨? 지금입니다.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지연이를 봤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전화한 거 봤어? 누구한테 한 거지? 모르겠어. 근데 며느리 표정 봐. 완전 당황했잖아. 지연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얼굴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우리 가족끼리 장난친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제가 차 불러드릴게요. 택시 타시고 가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 말 들으세요. 여기 사람들 많아요. 창피하잖아요.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연이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곧 올 겁니다. 복도 저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보안 요원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받은 말투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손으로 통로를 가리키며 넓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도 여전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매장 위쪽 CCTV에 붉은 표시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층 매니저였습니다. 명찰을 보니 고객 서비스 3층 책임 매니저 김현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도착해서는 저와 지연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객님, 폭행과 모욕 행위로 분리조치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우리 가족끼리 그냥 어머님이랑 저랑 좀 다퉜을 뿐이에요. 과격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장난이었어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안 요원이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가족관계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분리부터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협상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당황해서 제 쪽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까 바닥에 떨어뜨린 그 봉투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주어서 제게 건네줬던 겁니다. 봉투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층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매니저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니 저한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본사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불편하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댓말도 더 정중해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훈, 그룹이사 유통본부 담당.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룹의 이사였습니다. 부사장 바로 아래 직급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백화점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층 매니저가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VIP 고객님이십니다. 최상급 프로토콜로 진행하세요. 보안 요원들의 태도가 더 공손해졌습니다. 매니저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와 지연이가 대화하는 장면부터 나왔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손짓하며 말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 그리고 지연이가 제 팔을 잡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각도도 좋았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고객분들이 촬영하신 영상도 확보 중입니다. 촬영 시간과 위치가 모두 기록됩니다. 다각도로 확보됩니다.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입니다. CCTV 3대 분량, 고객 촬영 영상 최소 7건 이상 확보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울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연달아 울렸습니다. 지연이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겨우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화면에 회사 이름이 떴습니다. 외국계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해리선 앤드 파트너즈. 진동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를 보니 친정 쪽이었습니다. 51. 부산이었습니다. 지연이 고향이 부산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잡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연속으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층 매니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접수는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매니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접수하세요. 말이 짧았습니다. 더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짧은 암호 같은 말이었습니다. 3층 남성관, 코드 레드, 폭행 사건, 경찰 요청.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수신, 1일 2연결, 2분 내 도착 예정. 잠시 후 통로 끝에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안에 파출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2분도 안 걸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간단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은 짧았습니다. 폭행 맞으셨습니까? 네. 어디를 맞으셨습니까? 뺨을 맞았습니다. 왼쪽 뺨입니다. 경찰이 제 뺨을 봤습니다.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명은 네,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영상 촬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5명, 6명, 7명. 나중에 진술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확인은 명확했습니다. 한 명은 저한테, 다른 한 명은 지연이한테 각각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통로 한가운데 서서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실수를 정말 장난이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술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떨어뜨렸습니다. 3번째에 겨우 건넸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서지연 씨 맞으십니까?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며느리입니다. 피해자분과 며느리 관계시군요. 경찰이 메모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5번쯤 울렸을까요?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야?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야? 또 왔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 지연이가 백화점에서 문제 일으켰다고. 또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누군가 아들한테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연이의 친정에서 아들 회사로 전화했을 겁니다. 빠르게 소문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통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경찰의 안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동선 분리하겠습니다. 피해자분은 고객센터로, 가해 의심자는 보안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선이 분리됐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쪽으로, 지연이는 보안실 쪽으로 각각 향했습니다. 통로가 갈라졌습니다. 고객센터는 조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거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기다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본사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법무팀 차장 이수진입니다. 고객님, 불편하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공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모두 확인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녹음 파일 23분 41초 분량, CCTV 영상 3개 각도,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 촬영하신 영상 현재까지 9건 확보됐습니다. 차장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영상 목록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상태도 양호합니다. 상대방 목소리, 주변 소음 모두 명확하게 들립니다. 법적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형사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폭행죄가 명확하고 모욕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서 빌붙는다,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 등의 발언이 다수 녹음됐습니다. 다수인 앞에서의 모욕이므로 명예훼손도 성립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 윤리 규정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 회사는 특히 이런 사건에 민감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이라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고객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은 이미 여러 경로로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SNS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강남 백화점 며느리 폭행 사건 실화, 시어머니 뺨 때린 며느리 영상. 이거 봐라. 요즘 며느리들 수준. 댓글도 많았습니다.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모두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바로 올리니까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나요?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돼 있습니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물, 커피, 차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차장이 나갔다가 생수병을 들고 왔습니다.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축여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가까운 파출소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4시쯤 강남 백화점 3층에 갔습니다. 시계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며느리를 만날 것 같았습니다. 예상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며느리가 그 백화점에 자주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신 겁니까? 네. 왜 일부러 가셨습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준비하신 겁니까? 네. 녹음 파일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경찰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며느리가 왔습니다. 저를 보고 큰 소리로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까? 2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있었습니다. 왜 그 장소를 선택하셨습니까? CCTV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계획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피해자분,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고소하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시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62통, 대부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사 담당자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연 씨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직무 배제 통보 예정, 투자관계 재검토 결정, 아드님 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즉시 보류, 지연 씨 친정 아버지 회사도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알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결정해야지. 엄마, 현수야,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그랬어. 알아. 나도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본사법무팀 차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상황 전달드립니다. 어젯밤 영상이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강남 백화점 폭행, 며느리 시어머니 폭행 이런 키워드로요. 조회수가 지금 100만 건 넘었습니다. 얼굴은요? 모자이크 처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오후에 장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벌이셨네요. 그렇게 됐어요. 상대방 회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지연 씨, 징계위원회 회부됐답니다. 얼마나 걸려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요. 근데 이번 거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를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요. 임대 계약건으로 상대방 변호사가 또 연락 왔는데 이번엔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권리금 요구 철회했고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원만이라니요? 추가 비용 없이 조용히 나가겠다는 겁니다. 법적 분쟁 없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며칠 뒤 정수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자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지연이 회사 이야기. 인터넷 기사 떴어. 외국계 기업 임원 공공장소 폭행으로 징계 이런 제목으로. 회사 이름 나왔어? 직접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다들 알 것 같아. 댓글 보니까 회사 이름 다 나와 있더라. 일주일 뒤 본사 담당자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지연 씨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 회사 윤리 규정 위반, 회사 이미지 실추, 중대한 사회적 무례 사유로 즉시 해고 처분. 퇴직금 없음. 스톡 옵션 전액 몰수. 구체적인 금액도 있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상실. 스톡 옵션 3억 원 몰수. 퇴직금 8천만 원 지급 거부. 총 5억 원. 그리고 며칠 뒤 장 변호사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 회사가 사무실 이전 시작했답니다. 벌써요? 네. 12월 말까지 나가야 하니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들까요? 최소 5억은 들 겁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이사 비용, 그리고 3개월 정도 영업 공백 손실까지 합치면 10억은 넘을 겁니다.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죠. 투자 관계도 끊어졌고 거래처들도 불안해할 겁니다. 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 돌면 거래 끊기거든요. 그리고 아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랑 지연이 회사랑 하던 프로젝트 완전히 취소됐어. 그래. 응. 지연이 친정 아버지 회사도 타격받았대. 우리 회사가 주요 거래처였는데 그게 다 끊어졌어. 얼마나 손실이야? 연간 10억 정도 거래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 지연이 아버지가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현수야, 지연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무능하다고 했잖아. 친구들 남편이랑 비교했잖아. 그게 맞는 거였어? 아니야.
그럼 됐어.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돼? 지연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 왜? 사과하고 싶대. 무릎 꿇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레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와. 알았어. 엄마, 고마워. 뭐가? 기회 줘서. 현수야, 이건 기회가 아니야. 확인이야. 응. 모레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였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아들은 앉았지만 지연이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스톡 옵션도 다 날아갔습니다. 5억이 넘어요. 5억. 흐느꼈습니다. 친정 아버지 회사도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 밀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안을 망쳤다고. 딸 하나 잘못 키워서 다 망쳤다고. 울음이 커졌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0억 넘게 들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갔어요. 직원들도 사표 내고 있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지연아. 네, 어머님. 이제 알았어? 네. 시어머니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날 때린 순간 넌 이미 졌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서 있었어. 녹음기 켜두고 CCTV 있는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다렸을 뿐이야. 지연이가 떨었습니다. 내가 날 때릴 줄 알았어. 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회사 사무실, 내 건물이야. 계약서에 내 도장 찍혀 있어. 현수집 계약금, 내 돈이야. 은행 기록 다 있어. 난 원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그냥 참으려고 했어. 근데 넌 계속 나를 무시했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문 앞에서 쫓아냈어.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모욕했어. 병원에서 보호자 아니라고 했어. 백화점에서 때렸어.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잃은 거 계산해 볼까? 지연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연봉 1억 2천, 퇴직금 8천, 스톡 옵션 3억 합쳐서 5억. 회사 이전 비용 10억. 친정 아버지 거래 끊겨서 연 10억 손실. 현수집 계약금 3억은 반환해야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총 28억.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시어머니 무시한 대가야. 지연이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무실 계약만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안 돼. 짧게 잘랐습니다. 12월 31일까지야. 하루도 안 늘려줘. 어머님, 근데 말이야, 지연아. 네. 너 지금 뭐 때문에 무릎 꿇었어? 죄송해서요.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지연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면 벌써 왔어야지. 회사 잘릴 때는 안 왔어. 친정 아버지 회사 어려워질 때도 안 왔어. 그러다가 계약 해지 통보받고 사무실 이전 비용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용서 안 해. 너 반성 안 했어. 그냥 돈이 무서운 거야. 회사 망하는 게 무서운 거야. 일어섰습니다. 현수야. 응, 엄마.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지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지연이랑. 지연이가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현수야. 뭐라고? 미안해. 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너한테 무능하다는 말 들을 때, 친구들이랑 비교당할 때, 집에서 말 한마디 못할 때, 나 정말 힘들었어. 현수야,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게 변명이 돼? 화나면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아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한테는?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돼? 문 앞에서 쫓아내고, 병원에서 모른 척하고, 백화점에서 때려도 돼? 난 못하겠어.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갈게. 생각 정리할 시간 좀 줘. 그래. 천천히 해. 아들이 나갔습니다. 혼자요. 지연이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지연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끝인가요? 그래, 끝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지연이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각인된 시계가 완성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받았습니다. 같은 3층, 같은 매장이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돼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은색 시계. 뒷면에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현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엄마가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포장됐습니다. 리본도 묶어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시간 돼? 응, 엄마. 밥 먹자. 내일 어때? 좋아. 어디서? 엄마 집으로 와. 엄마가 해줄게.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김치찌개, 나물 반찬. 엄마, 맛있다. 많이 먹어.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거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열어봐. 아들이 열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은색이 빛났습니다. 엄마, 이거 그때 그 시계잖아. 내 거야. 각인도 넣었어. 아들이 뒷면을 봤습니다. 각인을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비싼 건데. 800만 원짜리. 괜찮아. 엄마가 사고 싶었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 이혼 절차 시작했어. 그래. 응. 지연이도 동의했어.
빨리 끝내고 싶대. 서로. 잘 생각했어.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검진 제대로 받았습니다. 강남병원 VIP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일반 접수로 가서 차례대로 검사받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했습니다. 서예 강좌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붓글씨 쓰는 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이랑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 마시고 시장 구경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집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버리고 새 옷 샀습니다. 백화점에서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골랐습니다. 좋은 코트, 예쁜 니트, 편한 바지.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혼 합의 끝났어. 그래, 수고했어. 다음 주에 법원 가면 끝나. 알았어.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야. 괜찮아. 엄마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자야, 지연이 소식 들었어? 뭔데? 회사 문 닫았대. 결국 망했어. 그리고 친정 아버지 회사도 직원 반 이상 정리해고했대. 부도는 면했는데 거의 폐업 수준이래. 그렇구나. 복자야, 넌 후회 안 해? 뭐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응, 난 후회 안 해. 내가 계속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현수는 계속 무시당하고 나는 계속 모욕당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건 그렇지. 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 65년 만에. 복자야. 때로는 맞서야 해. 때로는 싸워야 해. 그게 나를 지키는 거야. 정숙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잘했어, 복자야. 고마워.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5살 윤복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 윤복자.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윤복자.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알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28억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요.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존중받는 것, 당당한 것, 나를 지키는 것.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